이게 사실 방어작용도 내용이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나가보자. 자, 이제 방어작용은 그냥 간단하게 면역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봤던 그 병원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막지 못해서 몸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제거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가 이제 면역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 면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 방어작용은 기본적으로 제일 크게 외적 방어하고 내적 방어로 나뉘기는 해요. 근데 외적 방어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외적 방어는 뭐냐면 병원체가 아예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 거거든. 근데 이게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외적 방어에 해당되는 건 그냥 되게 단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피부. 실제로 우린 피부가 있으니까 병원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같은 거 입으면 그 화상 입은 부위에 피부가 없잖아. 거기에 피부가 타서 사라지잖아요. 요 피부 세포층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거기가 감염돼서 병에 걸리기가 쉬워집니다. 원래 화상 입으면 그런 게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피부라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털들은 다 병원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콧물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점액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콧물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게 외적 방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들어오는 걸 막는 거. 그냥 제일 단순하게 보면 돼요. 피부, 털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이 외적 방어에서 잠깐 봐야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예요. 이게 이제 효소인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가수분해 효소라고 부르긴 부르는데요.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지극히 한자적인 해석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더하는 거고 더하는 물을 더해서 분해하는 효소 이런 정도가 되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가수분해 효소가 분해하는 게 탈수축합이고 그래서 어떤 탈수축합이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정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건 효소인데 쟤는 병원체를 죽이는 어느 정도 죽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면 돼. 라이소자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효소는 아니고 실제로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콧물 같은 데 되게 다량 들어있어요. 라이소자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결국 우리가 주로 얘기할 쪽은 이 내적 방어 쪽인데 그냥 내적 방어 쪽을 빠르게 얘기를 해보면요. 내적 방어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프린트 표현으로는 얘를 1차 방어작용이라고 해놨고 얘를 2차 방어작용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약간 옛날식 표현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거든? 왜냐면 1차 방어, 2차 방어도 있고 우리 뒤에 좀 다루겠지만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1차 면역, 2차 면역과 1차 방어, 2차 방어는 다른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헷갈리니까 요즘은 대부분 책들이 1차 방어, 2차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좀 안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일부러라도 너네 헷갈리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거나 아니면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걸 텐데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1차 방어, 2차 방어라는 표현은 좀 지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적 면역, 내적 방어작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면역하고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갖춰지게 되는 후천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갖고 태어나고 갖고 태어나지 않고의 차이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명칭이 하나 더 있어. 이 선천성 면역의 다른 별명이 다른 이름이 비특이적 면역이고요. 후천성 면역의 다른 이름이 특이적 면역인데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는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보면 되는데 일단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의 주체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어디 있어요? 네, 피에 들어있죠.
실제로 혈액 안에 대부분이 들어있고요. 근데 혈액이 아니고 혈액 바깥에도 우리 조직세포 이런 데도 막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혈관 안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온몸에 많이 돌아다녀요, 백혈구 자체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분포하는 곳은 결국 혈액 속이라서 백혈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백혈구는 흰색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색깔이 없어요. 무색 투명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우리 피는 시뻘건데 거기서 무색 투명한 애가 백혈구라서 그럼 상대적으로 그냥 흰색 정도로 표시하면 되지 않겠냐, 그냥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라고 하는 애는 뭘 하냐면 뭐하지? 네, 식균 작용하죠. 뭐야? 균을 먹어서 없애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다야. 실제로 이 식균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자극의 전달 쪽에서 신경 전달 물질 분비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거꾸로 하면 그게 식균 작용의 과정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뉴런의 축삭도기 말단에서 여기 시냅스 소포가 있고 그 안에 물질이 들어있으면 얘가 어떻게 분비됐었냐면 여기 가서 세포막이랑 가서 붙어. 그리고 나면 요 성분이, 요 막의 성분이 세포막과 같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열려서 밖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형태. 요게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거꾸로 오면 식균작용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병원체가 백혈구 표면에 와서 붙으면 이 백혈구 이 세포막이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병원체가 이 안에 감싸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세포막을 닫으면서 이렇게 안으로 가져와. 그러면 이제 이 백혈구 안에는 병원체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생기는 거지. 이걸 병원체가 갖고 있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또 주머니가 있어요. 이건 몰라도 될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알아야 되는데 애지간하면 안 가르칠 거야. 그래서 얘랑 이 주머니를 합쳐서 요 안에는 이제 저 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가수분해 요소라서 저것도 이제 균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건데, 이 주머니랑 이 주머니를 두 개를 그냥 합쳐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주머니가 되면서 그 안에서 저 가수분해 요소들이랑 병원체가 같이 섞일 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체가 분해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균을 그리고 병원체를 먹어서 분해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게 식균작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백혈구의 식균작용이 곧 선천성 면역의 비특이적 면역 전체입니다. 그냥 얘가 다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백혈구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리고 이름이 비특이적 면역인 이유는 특이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든 백혈구는 가리는 게 없습니다. 다 먹어치워. 그래서 이 병원체한테는 이렇게, 저 병원체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서로 특이적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원체한테 다 똑같이 비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비특이적 면역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든 그냥 먹어서 분해, 끝. 이게 이제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오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설명 끝이야. 그럼 이제 후천성 면역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간혹 가다가 백혈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 선생님들 중에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는 조혈무 세포라고 하는 걸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골수에 있습니다. 대부분 설명 안 하실 거니까 그냥 듣고만 지나가시면 돼요. 아마 설명 안 하. 요즘 선생님들이 이상해갖고 안 하겠지? 네, 안 할 거라고 믿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후천성 면역, 특이적 면역 이쪽으로 내려갈 건데, 얘 주체가 되는 건 림프구라고 하는 애예요. 림프구는 백혈구 친척쯤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백혈구랑 림프구는 그 이제 전공 영역에 들어가는 면역학 이런 데서는 그 원래 하나의 세포로 봐. 시작은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한 걸로 보는 거지. 근데 일단은 그래서 백혈구랑 림프구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는 우리가 그냥 생원 교육과정상으로 인식할 땐 친척쯤으로 보면 돼요, 딱.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같은 딱 그런 느낌인 거지.
조상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림프구라고 하는 건 얘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가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하는 경우와 골수에서 만들어졌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성숙하는 경우가 나뉘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 가서 성숙하게 되면 서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과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과, 지금 솔직히 문이과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대충 본인들 길이 있잖아. 그렇잖아. 대충 문과, 대충 이과 다들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가 이제 문과, 이과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그 뒤에 하게 되는 일이 아예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가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하는 경우에는 B림프구, B세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교육과정상의 정식 표현으로는 B림프구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골수에서 만들어졌지만 가슴샘에 가서 성숙하게 될 경우에 얘는 T림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분화라고 하지. 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기능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세포가 기능이 결정되는 걸 얘기해요. 세포는 기능이 결정되면 그 구조,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부터가 다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원래는 둥그런 세포였다가 분화가 되면서 길쭉하고 머리통 있고 뒤에 꼬리 달린 것처럼 바뀌는 그런 게 분화 과정인데, 그런 분화 과정을 거쳐서 뉴런이 된다거나, 원래는 동그란 세포였다가 분화 과정을 거치면 근육세포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분화라고 하는 건 구조적으로 아예 바뀌면서 뉴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뉴런의 형태로 바뀐다던가, 근육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육의 형태로 바뀐다던가, 이렇게 형태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게 분화거든요. 그래서 요 림프구가 요 T림프구, 요 가슴샘에서 성숙하게 되면 T림프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하게 되면 B림프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대충 취업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T림프구는 한 번 더 분화가 일어나서, 일단 정식 명칭으로는 보조 T림프구라고 하는 거랑 세포 독성 T림프구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한글 명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쟤네들 영명이 진짜 와닿거든, 그 이름 자체가. 보조 T림프구의 영명이 헬퍼 T림프구고요. 세포독성 T림프구의 이름이 킬러 T림프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 일 하는지 알 것 같지 않냐? 그런 좋은 이름을 냅두고 왜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보조 T림프구는 헬퍼 T림프구 어차피 저 이름으로 다 알 것 같은데, 세포독성 T림프구가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명칭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일단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보조 T림프구가 모든 이 후천성 면역의 핵심이 됩니다. 제가 모든 이 후천성 면역의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하면서 시작을 하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선 그거보다 앞서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를 얘기를 해야 돼. 자,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백혈구예요. 그래서 백혈구랑 똑같이 식균작용을 해요. 그래서 대식세포도 식균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대식세포랑 백혈구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뭐 이름이 다르죠. 애초에 이름이 다른 건 뭔가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지어놨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다르냐면, 백혈구 같은 경우는 병원체를 먹어서 없앨 때 말 그대로 진짜 병원체를 먹어서 다 없애버리거든. 근데 사실 이 병원체라고 하는 애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병원체 무기에 해당되는 거를 항원이라고 하는데, 단백질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저 박테리오파지라는 애가 대장균이나 이런 숙주세포를 감염시킬 때 저 밑에 요 포크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꽂아, 병원체한테.
아니 어떤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애들한테, 숙주세포한테. 그러면 숙주세포한테 꽂으면 이 DNA가 일로 흘러 들어가면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파지의 이 부분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저거 실험해 볼 수 있거든. 파지의 저 부분을 부러뜨리면 저 파지는 병원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세포도 감염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애가 뭔가를 감염시키려면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건 박테리오 파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병원체가 다 그래요. 모든 병원체가 이렇게 누군가를 감염시키기 위한 그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항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항원 내지는 항원 단백질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병원체는 그러니까 무기 항원을 가지고 있는데, 백혈구는 뭐 그런 거고 나발이고 그냥 항원까지 병원체 전부를 다 분해해 버리는 데 비해서 대기세포는 흡수해서 식균작용을 할 때 요 항원 부위만 따로 냅둬요. 그래서 따로 어떻게 하냐면, 대기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본인 표면에다가 갖다 이렇게 붙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병원체의 항원을 이렇게 세모 표시로 할게요. 여기 지금 항원이고, 이런 병원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세모난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있다고 했을 때, 대기세포가 얘를 식균작용을 하면 요 부분만 분해를 해버리고 요 항원 부분을 따로 냅둬서 본인 표면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대기세포가 백혈구와 차이 나는 점이 딱 저거야. 그러니까 백혈구는 저것까지 다 분해하는 거고 대기세포는 저 부분을 남겨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원을 표면에 제시한다 라고 합니다. 책에는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항원을 표면에 제시한다. 제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제시어, 뭔가 뭘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뭘 보여주는 거, 이런 게 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원을 제시합니다. 그럼 저건 이제 대기세포의 작용은 여기서 끝이야. 실제로 그래서 대기세포가 하는 일은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진 백혈구가 하는 일이랑 많이 다르진 않잖아. 항원을 잘라서 붙여놨다 정도가 끝인 거지. 그래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나면 요 붙어있는 항원 정보를 가서 읽어오는 게 이 보조트림프구의 역할입니다. 저렇게 대기세포가 제시해놓은 단백질을, 저 항원 단백질을 보조트림프구가 가서 정보를 읽어와요. 그래서 얘가 가서 이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B림프구와 세포독성 T림프구한테 둘 다 나눠줍니다. 저 항원에 대한 정보를. 그럼 가져온 항원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B림프구랑 세포독성 T림프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흔히 세포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의 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가 쟤네 둘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얘가 요 정보를 읽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세포독성 T림프구랑 B림프구는 뭘 하냐면, 얘는 이제 요 항원 정보를 얻었으니까 지금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병원체가 어떤 항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항원을 가진 우리 몸의 세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병원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체에 감염된 본인의 세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얘가 제시하고 그 항원 정보를 보조 T림프구가 가져가잖아? 그러면 그 정보를 세포독성 T림프구가 받아요. 그리고 세포독성 T림프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러분의 세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죽을 세포들이고, 병원체에 감염이 됐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죽거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굉장히 다량의 병원체를 만들고 나서 죽겠지.
그러니까 병원체에 감염이 된 것만으로 어차피 걔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고 그 죽을 때까지 걔는 계속 뭐만 할 거냐면 병원체를 만드는 공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인데 쟤 코로나 걸렸대 이러고 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느낌인 거지. 실제로 이제 그게 세포독성 트림프구가 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세포독성 트림프구는 병원체를 직접 죽이는 건 아닙니다. 병원체에 감염된 우리 세포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내적 면역에서 내적 방어작용에서 그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전부 백혈구의 역할입니다. 병원체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건 백혈구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밑에서 얘기할 삐림프구도 병원체를 죽이는 능력은 없어. 그러면 이제 얘는 야, 시험 2주 전에 설명하는 거라서 너희들이 이거를 충분히 외우고 충분히 시험도 여러 번 본 다음에 그 시험을 볼 만한 그 여유가 없어요. 수업 들을 때 좀 정신 차리고 빡세게 제대로 들어야 그래야 좀 기억이 오래 갈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 삐림프구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세포독성 트림프구가 정보를 받으면 저렇게 가는 거고, 삐림프구가 정보를 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이제 삐림프구에서 한 번 더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두 개의 세포로 나뉘게 되는데, 형질세포라고 하는 거랑 기억세포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요. 그리고 기억세포는 뭐 하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기억해요. 이게 다야. 그냥 항원 정보를 기억한다. 이게 기억세포가 하는 일 전부입니다. 근데 저게 너무 중요해서 이 후천성 면역, 특이적 면역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후천성 면역, 특이적 면역이 고장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전부 다 망가지거든. 백혈구가 백날 식균작용해도 백혈구의 식균작용 속도가 병원체가 늘어나는 속도를 앞설 수가 없어. 병원체가 훨씬 빨리 늘어나. 우리가 죽이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그래서 이 후천성 면역은 꼭 필요한데 왜 기억세포가 중요한지는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일단 형질세포가 하는 일부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항체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형질세포 자체는. 근데 다만 형질세포는 수명이 좀 짧아요. 쟤는 형질세포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항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찍어내거든. 근데 그렇게 물질 대사를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일단 이 항체가 뭔지부터 얘기해보면 여러분 항체가 뭘로 되어 있게요? 항체는 물질이거든. 세포 이런 게 아니라. 뭘로 된 물질이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겠지. 일단 항체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항체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자, 지금 항원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정보를 보조트림프가 갖다 줘서 만들어진 형질세포잖아? 그러면 걔가 만드는 항체는 어디다 그려볼까요? 좀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여기다. 어이구 씨. 진짜 개떡같다. 잠깐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뭘 하게 되어 있냐면 그냥 얘 딱 보면 이 부분이 뭐 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항원에 결합하라고 있는 거 같지 않아? 항원이 삼각형인데 마침 그 삼각형에 딱 결합할 수 있게 생겨 먹었잖아. 실제로 항체의 역할은 그겁니다. 가서 항원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게 다야. 항체는 가서 요 병원체에 가가지고 병원체의 항원을 이렇게 가서 붙잡습니다. 그냥 붙잡고 있어요. 가만히. 근데 이 붙잡고만 있어도 병원체는 결국 우리 세포를 감염시킬 수 없으니까. 무기가 붙잡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병원체가 감염을 시킬 수 없으면 병원체는 증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증식을 막아두는 겁니다. 항체 역할은 그게 다야. 그러면 결국은 그럼 그래봤자 병원체가 우리 몸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뭐가 백혈구가 와서 먹어줘야 돼. 그래서 항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이렇게 귀때기 붙들린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백혈구가 와서 이 전체를 이렇게 싹 식균작용해 줍니다. 항체까지. 그렇게 해서 사라져요. 결국. 이게 항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사실 병원체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가 후천성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1차 면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면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네이밍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세포독성 트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세포가 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죽인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항체에 의한 면역은, 항체는 단백질이고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체액을 다 돌아다니면서 항체가 온몸에 쫙 퍼져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병원체들 귀때기를 다 붙잡는 거지, 가서. 그래서 이렇게 체액을 흘러다니면서, 체액에 돌아다니면서 면역을 한다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 체액에 의한 면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다 기본적으로 1차 면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그럼 2차 면역은 뭐냐면, 자 이제 2차 면역은 이 기억세포로부터 출발해요. 자 일단은 1차 면역과 2차 면역은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병원체가 여러분들 몸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병원체가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몸 안에서 1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미 걸렸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어. 그럴 때는 2차 면역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1차 면역과 2차 면역인데, 저 2차 면역은 기억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냐?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다시 분화가 돼서 그냥 항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신 저렇게 하면 훨씬 빨라요.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두는 기억세포의 개수 자체가 많고, 그렇게 기억세포를 많이 만들어두게 되면 한 번에 형질세포도 막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질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 항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같은 병원체가 다시 들어오면 초장부터 죽여버리려고 기억세포라는 걸 만들어두는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거지, 다시 재침입할 때를. 그래서 저게 이제 2차 면역이 되는데, 사실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구분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 들어왔을 때와 두 번째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낚시질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가 보면요. 2차 면역은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의 면역이 2차 면역이고요. 기억세포가 없어서 앞에 모든 과정을 천천히 다 거쳐서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면 1차 면역 반응이에요. 선생님, 이 둘은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닌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째, 우리가 병원체가 들어와서 이 앞에 모든 과정을 다 하더라도 간혹가다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체질에 따라서 혹은 본인 컨디션이 안 좋으면
혹은 본인의 면역이 별로 안 좋은 상태면 기억세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일정 확률로 그냥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가챠 시스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세포 만들기 실패 약간 이런 게 있는 거라서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왔을 때도 항체가 조금만 만들어지고 같은 게 다시 들어왔는데도 항체가 그냥 조금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병원체에 1차 침입 때도 1차 면역을 한 거고 두 번째 침입 때도 1차 면역을 한 게 되는 거지. 2차 면역이 되려면 일단 기억세포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항체가 빠르게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야만 2차 면역이 됩니다. 아니면 병원체가 한 번도 내 몸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도 2차 면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항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다른 병원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모난 항원을 가진 병원체에 대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뒀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병원체인데 이거 이제 뭐 코로나였으면 다음에 이제 독감이라서 아예 다른 병원체인데 얘는 항원을 세모, 네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진 항원과 얘가 가진 항원이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만들어둔 기억세포를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항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원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적 면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병원체는 처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2차 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적이 없어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일부러 이 압핵 과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두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예방주사, 백신이라고 하는 거지. 백신은 일반적으로 병원체를 죽이거나 혹은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가능한 경우에는 병원체 이 부분 다 없애고 항원만 투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할 정도로 연구가 많이 된 상태여야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안정적인 백신이 돼요. 부작용이 굉장히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이 항원이나 병원체, 약화된 병원체 이런 거를 몸에다가 투여를 해. 그러면 이 압핵 과정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몸 안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세포를 갖고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백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2차 면역을 일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병원체 자체가 들어오는 건 처음이어도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 거지, 그것도. 오케이? 이렇게 되면 방어작용은 정리가 사실 안 끝났는데 염증 반응은 혈액형 설명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오늘 시간은 모자라서 혈액형 끝나고도 염증 반응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뭐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설명해줘야지 뭐. 염증 반응은 어차피 이 과정이 머릿속에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배우면은 그냥 헷갈리기만 하긴 해서 따로따로 해주거나.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왜 너네 시험 범위 가지고 엄청 투덜대는지 알겠지? 뒤지게 많다니까? 여기 끝까지 볼 생각을 하냐고. 나도 돌아버리겠어. 아무튼 혈액형 볼게요. 혈액형은 왜 여기 같이 들어와 있냐면 혈액형 자체가 방어작용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은 어떤 용도의 방어작용이냐면 타인의 혈액이 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식의 방어작용입니다. 사실 요즘에 와서야 뭐 의료기술 같은 게 발전하고 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혈액을 몸 안에 집어넣어야 될 일이 생기긴 생겼죠. 요즘에 와서는. 그치? 우리가 수혈이라는 과정을 하게 될 텐데 근데 그 타인의 혈액을 몸 안에 집어넣게 되는 그 의료의 발전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진행된 거지. 사실 인간의 진화에 따른 그 앞의 세월 대부분에서는 타인의 혈액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안 좋을 일이 더 많아요. 그 혈액 속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혈액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형은 그러니까 혈액이 섞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혈액형은요, 인간 기준으로 했을 때 ABO 혈액형을 기본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ABO 혈액형에는 아까 요 병원체가 가진 항원과 그래서 그거와 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항체 같은 게 있었던 것처럼 이 ABO 혈액형에서는 항원의 역할을 하는 응집원이라고 하는 것과 항체 역할을 하는 응집소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둘이 존재함으로써 ABO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응집원에는 뭐가 있냐면요. 응집원 자체는 A와 B가 있어요. 간단하지? 그리고 응집소는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는 알파와 만나면 응집이 일어나고요. B는 베타와 만나면 응집이 일어납니다. 뭐랑 똑같은 거냐? 아까 제가 잠깐 그려줬었던 항체가 항원 머리끝, 그 병원체 항원 머리끄댕이 잡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 이 응집소가 응집원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피 안에서 이렇게 굳는 게 일어나요. 혈액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돼. 그런 게 이제 이 A하고 알파 사이의 응집, B하고 베타 사이의 응집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 응집원은 어디에 있냐면 얘는 적혈구에 들어있어요. 적혈구의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딱 요런 모양으로 진짜 병원체에 항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A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그냥 응집원이 붙어 있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그리고 응집소 알파 베타는 어디에 있냐면 얘는 혈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혈액의 액체 부분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냥 흘러다니는 건데 그래서 응집소는 그냥 혈장에 떠다니는 단백질 항체랑 똑같이 그렇게 생겨먹은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단백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응집원은 종류가 A, B가 있고 응집소는 알파, 베타가 있는데 A하고 알파가 응집되는 거고 B하고 베타가 응집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혈액형 넘어가 보면 되게 단순하겠지.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응집원을 갖고 있느냐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A형이면 응집원 A를 갖고 있고 B형이면 응집원 B를 갖고 있고 AB형은 A와 B 모든 응집원을 다 갖는 경우를 얘기하고 O형은 뭐게? 응집원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돼. 그리고 응집원하고 혈액형을 연결하는 건 쉽잖아. 혈액형 자체가 그냥 응집원이랑 바로 연결되잖아. A형은 응집원 A, B형은 응집원 B, AB형은 응집원 AB, O형은 응집원 없음. 연결됐지. 그 다음에 혈장은 적어도 본인 혈액 안에서 응집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형은 응집원 A를 갖고 있으니까 뭘 갖고 있으면 안 되겠어? 알파를 가지면 큰일 나겠지? 지 혈액 안에서 막 응집이 일어나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A형은 알파는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베타를 가지고요. B형은 뭘 가지면 안 돼? 베타를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알파를 가져요. AB형은 어때? 둘 다 가지면 안 돼서 응집소가 없습니다. O형은 네,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혈액형은, ABO 혈액형의 기본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주제 소량 수열. 대량 수열부터 합시다. 이쪽이 더 편하니까. 자, 수열은 뭐야? 수열은 뭐야? 피가 그치 모자라서 피를 받는 걸 수열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피를 받으려면 그것도 대량 수열 많이 받으려면 혈액형이 어때야 되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대량 수열은 되게 간단합니다. A형은 A형 P만 받을 수 있고요. B형은 B형 P만 받을 수 있고요. AB형은 AB형 P만 받을 수 있고 O형은 O형 P만 받을 수 있어요. 대량 수열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조금 복잡해지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소량 수열. 근데 이 수열을 소량만 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수열에서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 피가 모자라다는 게 뭐가 모자란 뜻이 뭐가 모자라다는 뜻이게? 철분이 모자란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적혈구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혈액의 양은 충분히 있는데도 빈혈이 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적혈구 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적혈구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거라 이 수열은 결국 남의 적혈구를 넘겨받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 근데 대량 수열에서는 워낙 많이 수열하다 보니까 적혈구만 골라서 넣을 방법이 없어. 근데 소량 수열에서는 수열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적혈구만 골라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은 남의 적혈구를 내 몸에 집어넣었을 때 괜찮기만 하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매치를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B형이거든요. 자, B형이 수열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B형은 일단 뭘 갖고 있어요?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남의 적혈구를 내 몸에 집어넣었을 때 괜찮은 적혈구는 누구의 적혈구입니까? B 거랑 O 거가 돼요. 다시 우린 뭘 집어넣을 거라고? 적혈구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혈액형의 적혈구 중에서 알파를 갖고 있는 내가 내 몸에 집어넣어도 괜찮은 적혈구는 B형의 적혈구와 O형의 적혈구죠. 이게 소량 수열이에요. 만약에 A형은 그럼 얘는 응집원 A와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얘 몸에 집어넣어도 되는 적혈구는 뭐가 되는 겁니까? A형의 적혈구와 O형의 적혈구가 되는 거지. 그치? 이 둘의 적혈구는 넣어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적혈구만 집어넣을 거니까 얘 적혈구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얘 응집소와 반응하지 않는 적혈구만 다 골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A형은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B가 없는 거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얘는 알파를 갖고 있으니까 A가 없는 적혈구 다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럼 AB형은? 응집원은 A, B가 다 있는데 응집소가 없어요. 그래서 AB형은 B형한테도 A형한테도 O형한테도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소량 수혈은. 근데 AB형이 주는 경우는 AB형한테밖에 못 주는 거지. AB형끼리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열 관계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소량 수열에서는 O형은 결국 뭐야? 받는 건 O형한테밖에 안 되고요. 주는 건 모든 혈액한테 다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소량 수열의 관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소량 수열은 이제 좀 그만 가르쳤으면 좋겠어. 문제를 위한 지식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소량 수열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항상 대량 수열하기 때문에 소량 수열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어떻게 돼 있냐?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 대량 수열, 소량 수열 됐고 바쁘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진짜 내용이 너무 많아. 세 번째, 혈액형 판별. 판별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혈액형 판별 키트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혹시 해본 적 있어? 혈액형 판별? 해봤다 그러고 해본 적이 없나? 혈액형 판별 키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온폭 파여서 뭐가 들어있는 게 두 개 있는 이렇게 글라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피를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보는 겁니다. 이 혈액형 판별하는 키트가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 그때 이 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알파가 들어있고 하나는 베타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거 하나,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그냥 피를 떨어뜨려 봤을 때 만약에 위에 걸 응집하고 아래 게 응집되지 않는다면 알파에 응집됐으니까 A가 있는 거고 베타에 응집되지 않았으니까 B는 없는 거지. 그럼 A형. 이렇게. 만약에 알파가 있는 위에 건 응집이 안 되고 밑에 거는 응집이 되면 B형. 둘 다 응집되면 A, B형. 둘 다 응집되지 않으면 O형. 이게 다거든? 자, 요게 다였으면 참 행복한데 이 혈액형 판별에서 그지 같은 건 아이고 이 둘의 명칭입니다. 명칭 자체는 되게 간단해. 요즘은 거의 요즘 주로 쓰는 명칭부터 얘기를 해보면 얘는 알파를 가지고 있어서 항 A 혈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항 B 혈청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냥 이름이 되게 단순하게 원래 A랑 응집되는 게 알파니까 알파를 갖고 있는 애는 A에 대해서 저항하는 응집 혈청 이렇게 되는 거고 베타가 들어있는 거는 B에 대해서 저항하는 혈청이니까 항 B 혈청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지. 그쵸? 편하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얘가 그래서 항 A 혈청이고 얘가 항 B 혈청인데 여기 얘네들의 서브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저 액체를 쏟아서 갑자기 액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혈청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항 A 혈청은 어떤 혈액형의 혈청을 뽑아내면 될까요? 누구의 혈청이야? O형의 혈청은 적합하지 않지. 왜? O형의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을 거니까. 둘 다 들어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O형의 혈청을 꺼내다가 여기다 놓으면 알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가 다 들어있게 되잖아. 누구의 혈액에 있는 혈청만 꺼내다가 혈장만 꺼내다가 이렇게 옮겨 담으면 될까요? 그치? B형 거. 그치? 왜 B형이 알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 A 혈청의 다른 명칭은 표준 B형 혈청입니다. 항 P 혈청의 이름은 표준 A형 혈청이 되겠죠. 됐음? 이러면 이제 ABO 혈액형 진짜 끝. 근데 혈액형은 안 끝. 너무 재밌다, 그치? 근데 이거는 시험범위 겁나 많은 거야. 네, 겁나 많은 거 맞아요. 애초에 너네는 사실상 3단원 전체가 시험범위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생명과학의 3단원은 생명과학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솔직히 3분의 1도 저는 개인적으로 3분의 1도 넘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마지막 남은 건데 이제 뭐가 있냐면 RH 혈액형이 있습니다. 자, RH 혈액형은 다들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AB 혈액형도 가지고 있고 RH 혈액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B 혈액형과 RH 혈액형은 서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B 혈액형이 RH한테 영향을 안 주고요. RH 혈액형이 AB 혈액형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다만 작동 방식은 똑같아. 얘도 응집원이 있고요. 그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응집소가 있고요. 그 응집소는 혈장에 들어있어요. 혈장과 혈청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혈청에 들어있어요. 그때 RH 혈액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고요. RH 마이너스는 응집소가 있습니다.
얘는 이게 다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본인이 AB형이면서 RH 플러스 혈액형이면요. 적혈구에 응집원 A, 응집원 B, RH 응집원 이렇게 세 가지 응집원이 다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적혈구에. 만약에 RH-5형이라고 하면 적혈구 표면이 깨끗해요. 응집원이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지. 그리고 O형, RH-5형의 혈청을 추출해 보면 알파, 베타, RH 응집소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거지. AB형이면서 RH 플러스인 사람의 혈액을 추출해 보면 그 사람의 혈청을 추출해 보면 거기엔 아무런 응집소도 들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 RH 플러스가 갖는 응집원과 RH 마이너스가 갖는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RH 응집원과 RH 응집소가 만나면 응집해요. 근데 여기서 RH- 응집소는 보통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이 많이 표현을 해. 자, 왜냐면 RH-의 응집소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땐 RH 플러스들은 적혈구 표면에 RH 응집원을 갖고 태어나거든? 근데 RH-들은 태어날 때 응집원, 응집소가 다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럼 언제 생기냐면 이 RH-의 몸속에 RH 플러스 응집원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그때부터 쭉 이 응집소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약간 앞에 얘기했던 기억세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RH 응집원이 침입을 한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응집소가 쭉 있고요. 그러면 침입이 한 번도 없었으면 RH 응집소가 없는 상태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RH-는 응집원, 응집소가 다 없는 상태일 수 있는 거지, 평생 동안. 이 혈액에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으면. 근데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에서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RH-고 어머니가 RH 응집소를 갖고 있었다면 자식도 무조건 응집소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저가세포증을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클리닉 때 부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너네 머릿속에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기에는 좀 다들 굉장히 힘들어 보여서 어차피 기본은 여기까지 하면 끝. 기본적인 틀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지 않고 남은 큰 세 가지 주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알러지 반응하고 염증하고 방금 얘기한 저가세포증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염증 반응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울 거고 문제집에서도 워낙 기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바로 질문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질문하시면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 수업 때 아니면은 다음 주 수업 때 한번 정리를 하든가. 그리고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는 배우는 학교만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면 와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 설명 듣고 충분히 알겠으면 굳이 내가 다시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학교 선생님이 알러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듣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혹은 학교 선생님이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와서 얘기해 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저가세포증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가지는 학교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학교 선생님 설명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와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고생하셨습니다. 죽겠다 야.